최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730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동작을 등 수도권 몇 개 선거구에서 이루어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한 축인 정의당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석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연결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증개축 등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른바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을 상대로 내일 긴급 현안보고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과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특종의 진수에서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 이후 쏟아지는 각종 음모와 억측이 언론의 그릇된 보도 행태 때문은 아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과 휴일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한시적인 정전이 있었는데 이후에 교전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6일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의 한시적 정전에 합의했었고요. 예. 이스라엘은 26일에 이어 27일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정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하마스는 입장을 바꿔서 정전을 다시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060명을 넘어섰는데 예. 이 중 대부분이 민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군인 43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예, 사망자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섰군요.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라고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자회견과 국제 모임 등을 통해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한 중동 전문가는 이스라엘이 군사적 무장 강화를 정당화하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원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이스라엘이 1,000명 가까운 어린이 포함 민간인을 죽인 자신들은 뭐라고 규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좀 줄다리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가자 국경 봉쇄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한 휴전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자 지구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데요. 예. 동쪽엔 철도망, 남쪽과 북쪽엔 이스라엘이 2002년부터 팔레스타인 봉쇄 정책을 위해 쌓은 8m 높이의 장벽이 있고요. 지중해 쪽도 이스라엘군이 약 11m밖에 조업을 금지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사방이 다 막힌 채 고립된 상태입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휴전만 촉구할 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이 가자 봉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의 이 책임 공방, 서방과 러시아 대립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고 이에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15명의 개인과 18개 법인을 상대로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예. 개인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내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 그리고 연방보안국 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EU 제재 대상은 개인 87명, 법인 2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런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고 EU와는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26일 미국을 향해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탄압하도록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EU를 향해서는 EU의 추가 제재가 러시아와의 국제 및 지역 안보에 대한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EU를 상대로 가스 공급과 관련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전면적인 전쟁들은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쟁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고 하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은 27일 바티칸성 베드로 광장을 메운 신자들 앞에서 제발 전쟁을 멈추기를 진심으로 간구한다며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교황은 또 제1차 세계대전을 무익한 대학살이라고 비판한 교황 베네딕토 15세를 거론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고요.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지만 평화 속에선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교황이 특별히 전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좀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황은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자고 당부했는데요. 교황은 나는 고귀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 어린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어린이, 불구가 된 어린이, 그리고 고아, 전쟁 잔해를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어린이, 어떻게 미소를 짓는지 모르는 어린이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이 있군요.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각지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1,300여 명이 시간당 15달러의 급료와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쟁취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시간당 8달러 25센트를 벌어서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고 집세를 내기에도 버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재계의 반발로 그 큰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요식업계는 시급을 15달러로 책정하면 폐업과 인력 감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 한국 돈으로 약 7,300원입니다. 예, 그리 높은 편은 아니군요. 네. 일본에서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군요. 일본에서 지난 26일 하루 동안 1,800명 이상이 열사병 투정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중 8명이 숨지고 10명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날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을 기록했고요. 38.8도까지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 25일에도 하루 동안 전국에서 열사병 증세로 5명이 숨지고 1,39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28일자 주요 조간 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기사들이 신문에는 좀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짚어볼까요? 이 뉴스가 왜 오늘 조간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 그러니까 세월호를 운항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죠. 국정원이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상 세월호 운항의 이해 당사자가 바로 국정원 아니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 선정, 도색 작업, 바닥장판 수리, 심지어는 뭐 화장실에 쓰는 물비누 보충, 이런 것까지 이 선주나 배 운항 당사자가 이렇게 챙겨야 될 일을 국정원이 이렇게 직접 지적하면서 손수 챙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월호의 증개축, 이게 사실은 세월호 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국정원이 깊이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호 참사 국민회의가 어마어마한 그런 정황 증거를 내세운 셈이 됐는데요. 언론들이 이걸 받아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병헌이 왜 뉴스의 중심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간접 책임자 아닙니까? 세월호 선주긴 하지만 말이죠.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헌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증개축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한 세월호의 선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세월호 증개축에 민간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개입했다. 그렇다면 이거 정말 더 큰 뉴스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들을 살펴보니까 서울신문 3면에 떨렁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그나마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남탓 국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의혹은 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가운데 한 토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토요일자 신문은 한겨레가 저 4면인가 5면에서 예. 광주발로 한 건을 기사를 썼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1면에 예.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예. 경향신문도 그 기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앙일보는 다른 기사에 이 말미에 한 토막 붙어서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예. 국정원의 어떤 주장 예. 일부러 좀 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관리 업무였다 이런 식의 국정원의 해명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뭡니까 화장실 물비누까지 챙겼던 그런 세월호 아니었습니까? 국정원이 챙겼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 발생 초기에 예. 이 직원이 예. 세월호의 직원이 첫 사고 발생 일보를 국정원에 보고했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이 기사가 나왔다가 좀 사라지는 해프닝이 있었죠. 예. 예. 그 부분과도 좀 연관을 짓는다면 예.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경향도 오늘 관련한 기사가 없어요. 아니 추가적으로 더 짚어볼 내용들이 없나요? 이거 그냥 뭐 국정원의 해명 듣고 끝날 일인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오늘 조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건지. 예. 대신에 오늘 언론들, 특히 방송들, 유대균 씨가 붙잡혔죠. 유대균 씨를 수행한 여성에 대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힌 유병헌 씨의 아들 유대균 씨 그리고 그 수행원인 여성 박모 씨를 둘러싼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흐르면서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 이 지적은 한겨레만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3면을 보니까 말이죠. MBC가 박모 씨를 실명으로 언급한 호위무사 박아무개는 누구? 라는 꼭지에서
이 여성인 박모 씨의 결혼 생활과 그의 남편 등 사생활 영역을 들췄습니다. 또 유병헌 회장, 유대균 씨 모두 여신도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곡지에서는 앵커가 유병헌 회장 일가 뒤에는 맹목적이다시피 적극적인 여성들이 있다. 어떤 관계이기에 가능했을까?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SBS는요, 이 박모 씨에 대해서 범인 도피 혐의 외에는 다른 범죄 혐의가 없고 세월호 참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지 미지수라고 짚었거든요. 그럼 박모 씨에 대해서 이렇게 도대체 유대균과 무슨 관계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종편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채널A 같은 경우 좁은 방에서 단둘이 석 달 동안 뭐 했나 이런 자막을 붙였습니다. TV조선은 간판 뉴스에서 박모 씨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남편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선정적인 보도를 펴고 있는 언론의 책임을 지적하는 그런 학자들의 목소리도 오늘 한겨레가 담았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에 경향신문 인터넷판을 보니까 말이죠. 예. 유대균과 무슨 관계 이런 식의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던 경향신문 온라인판에 이런 제목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런 제목을 뽑다 보니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꼽힐 수밖에 없었겠죠. 막 나가는 언론 중에는 이 경향신문도 있었던 겁니다. 좀 진정들 하고요. 이게 도대체 유대균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붙잡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혐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해진 해운 회사 돈 35억 원 등 9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예. 뭐 이것도 연관이 있다면은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유병헌에 이어서 유대균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다 이 부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영장 발부야 뭐 오늘 결론이 나겠지만 예.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상하십니까? 제가 뭐 집유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집행유예. 수천억 배임 횡령한 재벌 회장들도 예. 3년 5년 예. 이게 일종의 좀 도식이기 때문에 예. 뭐 100억도 안 되는 99억 예. 예. 횡령 배임액은 뭐 예. 당연히 집유 아니겠나. 예.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훈방 조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버티기, 물타기, 세월호 특별법 논의, 새누리당의 대응법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또 중재안을 내놨지요. 이 시간 이후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보상, 배상과 떼어낸 진상조사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새누리당 이틀간 침묵하다가 답을 내놨는데 하지만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하는 역공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버린 거죠. 야당 안을 말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곤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밝혀지면 안 되는 어떤 지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인가? 이렇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작정하고 정략적인 공방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청문회 때 문재인,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수석을 증인으로 세우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천억의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유병헌과 정권 핵심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전 후보를 청문회 석상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 공세지요.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규제 완화 책임을 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고 수습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공세에 가깝다면 새정치연합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반격을 한 셈이 되는데 예.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 이명박 박근혜 세우자 사태의 그 진상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여야가 작정하고 정략적인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둘 다 정략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싸잡아서 비난할 일입니까 이게? 하나는 허무맹랑하고 하나는 현실성이 없고 그게 다 같은 정략적 공방입니까? 경향신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논제를 펴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또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문제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9건의 부동산이 공직윤리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권은희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권은희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반면에 김용남 후보 있죠. 수원병, 그러니까 수원 8달구 재보선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재산을 허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선거일까지 이 사실을 투표구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에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논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가봤더니 논이 아니라 대지였다는 거지요. 토지를 논이라고 신고해서 결과적으로 5억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꼴이 됐습니다. 다만 실수였다. 이런 소명을 선관위가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취소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은희 재산 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온갖 의혹을 제기했던 신문들,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크기로 말하자면은 후속 기사를 싣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의혹만 퍼뜨리고 뭐 거기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냐는 식이죠. 이 나라 언론들의 적폐입니다. 이게 바로 대개조가 필요한 것은 국가 정권뿐만 아니라 언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예. 730 재보선 판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쫓기는 양상이 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격차가 좁혀진 모양입니다. 실제로 한겨레와 인터뷰한 김세연 새누리당 사무부총장도 서울 동작을은 새누리당이 우세였다가 단일화 이후 격차가 좁혀지면서 박빙 우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했던 나경원 후보 캠프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유병헌 씨의 사체 발견 과정에서 보인 검경의 부실한 수사 태도로 정권 심판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은 물론이고 야권 정당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새누리당도 한동안 여유 있게 앞서간 듯했던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 이후 쫓기는 상황으로 변하자 급해졌습니다.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어제 동작을로 총출동해서 나경원 후보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나경원 후보가 꽤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두 후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접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문 보도를 보면은 각 당의 주장을 옮겨 적는 것 같지만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당 지도부의 동선 또 후보 캠프의 어떤 그 발언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상당 부분 좁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 또 눈길을 끄는 것이 뭐냐면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정현 후보도 전남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적은 부분입니다. 애초에 순천 곡성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또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시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백혈병 사망자, 어느 회사 소속인 것 같으십니까? 삼성전자일까요? 하이닉스입니다. 송모 씨, 2013년 1월에 사망한 분인데 이분이 하이닉스의 22년 차 재직자였는데요. 이 송모 씨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오늘 한겨레가 심층 리포트를 1면과 4면에서 실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백혈병을 비롯한 반도체 직업병 지난 20년 동안 최소 17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반도체 직업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1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삼성보다도 사망률이 높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사실 백혈병 직업병 사망자 삼성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2007년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다음 여론에 관심을 끌었던 삼성이었습니다. 자, 그와는 달리 하이닉스는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재해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는데 오늘 한겨레가 공론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병으로 연구되는 백혈병 등 림프 조혈기계 질환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란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SK그룹의 계열사죠. SK한테 넘어갔죠. 예. 예. 청주 톨게이트 나오니까 뭐 바로 보이더군요. SK 하이닉스. 퇴근길에 만났던 30대 중반의 여성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한겨레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 백혈병 얘기를 듣고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데 뭐 몸에 좋겠습니까? 병에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설마 하며 다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하이닉스 노동자들 상당수의 입장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자기 몸 버려가면서 남의 돈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득을 챙기는 총수들, 이 총수들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일까? 경제개혁연대가 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봤더니 말이죠. 총수 급여 논의 없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재벌 총수와 그의 가족들이 적절한 산정 절차도 없이 거액의 연봉을 마음대로 챙기고 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재벌 총수의 셀프 연봉에 제동을 걸고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때문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개혁연대가 어느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느냐. 호텔신라,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한화, CJ, 금호석유화학, 동부제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총수 일가에게 부적절한 보수를 지급한 의혹이 있는 9개의 사를 분석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30억 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에서만 아버지 56억, 아들 18억 3,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내 다른 등기이사에 비해서 연봉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회사가 적자 상태인데도 총수들이 높은 보수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김준기 동부제철 회장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임원 보수 공시의 세부 사항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등 당국이 직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결국 임원 보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또 경향신문 2면 또 한겨레에도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마른 장마 탓에 복숭아, 수박 같은 여름 대표 과일들이 산지별로 출하 시기가 분산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출하되면서 가격 폭락 사태를 낳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가 더워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된 복숭아 물량은 총 6,875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배 늘었습니다. 물량이 늘면서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락시장에서 도매 거래된 백도 복숭아의 경우 4.5kg 상자당
6,160원이었습니다. 작년은 2만 원대였는데, 예. 22,915원이었는데 한 3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남부, 중부 시차 없이 동시에 출하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복숭아, 수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또 농산물 시장 사실상 전면 개방에 따라서 농민들의 지금 한숨이 깊어졌는데 말이죠. 이상기후의 공습까지 겹쳐졌으니 그야말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3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가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쌀을 제외한 콩,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피해가 식량 안보의 직격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말이죠. 1980년 한국은 여름 냉해로 쌀 생산량이 급감하니까 쌀 구하기에 혈안이 됐었죠. 당시 쌀 생산량은 355만 톤으로 그 전해보다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 곡물 메이저 회사에 매달려서 쌀을 구했는데 그 가격은 국제 시세의 2.5배인 톤당 $500였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식량을 구해올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돈을 주고도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량이 말 그대로 무기화 되는 것이 되겠죠. 정부의 식량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데요. 지금 자급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났어요. 자급률 지금 쌀 자급률은 89.2%에 해당하는데 식량 자급률은 47.2%, 곡물 자급률은 23.1%입니다. 쌀 말고는 다른 것들은 현격하게 자급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밖에서 들여올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면은 우리가 쌀은 그런 대로 구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것들은 도저히 구할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대책 없이 이렇게 식량 속국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세월호 참사만 보더라도 참 대책이 없는 정부 이미 드러났는데 말이죠. 관련 기사가 오늘 세계일보에 실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롯데월드 괜찮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이면에 실었습니다. 싱크홀 불안감 커지고 있죠.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도로가 푹 꺼지는 현상 최근에 발견됐는데 조선일보의 롯데월드를 대변한 듯한 해명은 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점, 이런 발언한 점을 해명으로 내놓았습니다. 박원순이 그랬는데 야 너희들 그렇게 반대하지 마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공사 낙하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서울시는 장비가 추락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었지만은 롯데는 300군데에 35개 종류의 안전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 없다. 세 번째, 교통난 해결 문제인데 서울시는 4,500대가 몰리면 교통 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롯데는 도로를 확장하고 환승센터를 설치했으니 걱정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가 문을 못 열었다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이면에서 문제 삼고 나서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조선일보 얘기는. 예. 박원순 시장이 싱크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믿어라. 언제부터 이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 무게를 실었는지. 하여튼 자기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반대편 쪽 입장을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박원순 시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인지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문제없다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IMF 바로 며칠 전에도 한국 경제 문제없다던 그런 조선일보 아니었습니까? 문제없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얼마 안 앞두고 리만 브라더스 인수해야 된다.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걱정이 큽니다. 중앙일보가 가뭄, 녹조, 낙동강은 거대한 오염호수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소제목까지 통틀어서 4대강 이야기는 없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거대한 오염호수가 됐다라는 진단이 없다는 거죠. 다만 보건설로 물 체류가 늘어서 상태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짚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설은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한겨레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형 마트 내 키즈 카페. 주말마다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아이들은 아빠보다 더 큰 고민형에 올라타고 비눗방울 놀이장, 볼풀장, 그러니까 볼을 가득 채워가지고 마치 풀장처럼 즐기도록 만드는 볼풀장, 그리고 공기 튜브 터널과 모래 놀이터. 여기서 아이들이 알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지요. 타고 놀 수 있는 기차부터 장난감 가스레인지가 갖춰진 주방, 크레파스로 사방에 낙서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연령대별로 놀이기구가 모두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불과 몇천 원의 입장료만 내면 아이는 물론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에게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풀어놓고 엄마, 아빠는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잠시 해방할 수 있는 거죠. 홈플러스가 그런데 말이죠. 장사가 되니까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연 키즈 카페에다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장사가 되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할 테니까 당신들 나가라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키즈 카페 운영자들은 3천만 원을 받고 매장을 비워줬다고 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 MBC 2580에서는 홈플러스가 한 경품 행사에 1등 당첨자에게 경품을 안 준 그런 사례들이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 노트북을 복원했고 거기에서 평소 세월호 운항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아니라 국정원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내 집기 교체와 도색 작업, 심지어 안내 문구 부착까지도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를 소유한 회사가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어서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지적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2개월 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보니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이름, 작업 담당 회사명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화장실 휴지 물비누 보충 지적까지 국정원의 지적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돼 있다가
수거된 노트북을 가족 대책위 측에서 복원한 문건입니다. 출입 문턱 타이거 테이프 작업. 이상은 뉴스K 보도. 그런데 JTBC는 참사의 원인이었던 세월호 중계축을 국정원이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불법 중계축한 것으로 드러난 선내 유전 회장의 갤러리와 선미 객실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증축 완료된 이후에 이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면 국정원에서는 이 증축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 내지는 상당한 의견 진술을 한 것으로 이 자료상으로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다른 방송은 단신 처리 정도로 야당은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문건에 나온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보안 측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운영과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운영 또 운항에 국정원이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찌 이 뉴스가 작게 처리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렇다면 같은 날 이 나라 방송 뉴스가 주목한 소식은 어떤 것? 초범인데다 범인 도피 혐의 외에는 다른 범죄 혐의가 없고 세월호 참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균 씨가 검거될 때 함께 있었던 박수경 씨. 유 씨의 도피 생활 내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인데요. 박 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신 박수경 씨 외에도 신엄마, 김엄마 등 유병헌 회장 일가 뒤에는 맹목적이다시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기에 가능했을까? 이상은 MBC, 이제부터는 채널A, 그리고 TV조선.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는 비좁은 단칸 오피스텔에서 석 달 가까이 함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TV도 안 받고 컴퓨터나 인터넷도 쓰지 않았으며 전화도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대균 씨를 위해 호텔을 찾아 나설 정도로 열의를 보였는데 자신의 두 아들은 버려뒀습니다. 박 씨의 남편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 부모로부터 아이들 먹을 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박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담하게 서울 근교 호텔을 은신처로 물색하고 자식을 버린 채 도피 행각을 벌인 박 씨는 도주 98일 만에 꼬리가 붙잡혔습니다. 석 달 넘게 숨어 살았던 유대균과 박수경 씨. 조력자 말고도 인근의 치킨 배달부가 만났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의 남성은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뼈 없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730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서울 동작을에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이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서울 동작을이 다시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노회찬 후보로의 단일화를 이끌어낸 정의당 얘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시기에 서울 동작을 분위기 어떻습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크게 뒤지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예. 이제는 정말 아주 초박빙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동작을에 좀 유세를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 세월호 사고 관련 서명을 빙자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노회찬 후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네. 선관위에도 물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 선거가 사실은 세월호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있는 선거고, 지금 유족들은 아직도 오늘까지도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제 그 동작을 지역에 있는 태평로 백화점 앞에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오셨어요. 그건 뭐 노회찬 선봉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명 캠페인 차량과 또 부스를 차려놓고 서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이 그 서명 차량에 올라가 걸터앉고 그 서명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그 서명이 노회찬 선본이 배후인 그런 사실상의 선거운동인 양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을 했는데요. 예. 또 고발의 사유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서명 차량과 서명 부스의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같은 거 아니냐. 예. 이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고발을 했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나경원 후보의 인식의 단면을 좀 볼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노란색이 이유라면 동네에 지나다니는 유치원 차량이나 어린이집 차량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니까 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순환버스도 다니면 안 되겠네요. 노란색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빨간색 한번 찾아보시죠. 고발할 거 없는지. 화재 진압 차량은 다 새누리당 선거운동 차량입니까? 예. 이 소방서를 고발할 수도 없고요. 예, 서울 동작을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도 유세에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그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상황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동연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정세균 새정치현 민주연합의 상임고문, 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이석현 국회 부의장, 김성건 의원, 유기영 의원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함께 합동 유세를 했고 아마 지금 15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벌어지고 있고 예.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께서는 가셔야 될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 막바지에 왔고 아직 동작을 선거 지원은 오시지는 않았는데요. 동작을 이 선거는 이 기동민 후보와 또 그 이전에 허동준 그 지역위원장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단일화가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힘을 합쳐서 총력을 다해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유세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온다는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예. 두 공동대표께서 오시고 안 오시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대표께서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선거가 3군데나 열리고 있고 그리고 영통의 선거도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동작과 비슷한 양상으로 초박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늘도 문재인 의원께서 오후에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한 상황으로 그리고 역전해서 이길 만한 상황으로 선거 양상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두 야당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요. 또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유권자들 만나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민심을 읽으셨을 텐데 어떤 입장들이시던가요? 10분을 만나면 99분은 잘했다고 하십니다. 칭찬을 많이 하시고요. 10분 만났는데 99분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9분 정도? 저희가 만나본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일화에 대한 새누리당 쪽에 마타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민주정치에서 연대와 연합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있어 왔던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무슨 정치공학이니 야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과거에 했던 그런 이 사례들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심지어 무슨 친박연대라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초유의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한나라당과 연대했던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초조함을 저는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화 필요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 그리고 세월호 이 참사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국민들은 늦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전 투표 이전에 이렇게 극적으로 단일화하는 게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 내기 전에 단일화해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저희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것은 당의 권한이 있고 공천이 이루어지면 이미 유권자와 후보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천 이전 단계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야말로 야권이 전략적인 공천을 하자. 예. 정략적인이 아니고 전략적인 공천을 하자. 이게 저희가 제안했던 당대당 연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과정을 보면 그런 당대당 연대는 결과적으로 안 됐죠. 안 되다 보니까는 후보들이 이대로 선거 패배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후보 개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이번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제안했던 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향후 야권 정치가 어떻게 혁신해서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 것인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당대당 연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뭐 동작을이든 어디든 이번 선거가 어쨌든 세월호 문제에 영향을 또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 유권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물론 지역마다 다른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세월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디까지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낼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이 점을 유권자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무려 2번이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유족들을 만나셨을 때 그랬고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사실상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도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고 이 관표와 같은 그런 낡은 전례, 낡은 적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쌓여서 발생한 그런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 특별법을 가로막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배상보상 문제 사실은 특별법 그 내용의 핵심도 아니고 유족들은 차라리 그 내용은 빼버리자. 우리의 진위가 왜곡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가지고서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 선거를 앞두고서 악의적인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심지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확대 전파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생 문제겠죠. 지금 저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재래시장은 굉장히 많이 가보거든요. 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또 국민들이 갖고 계신 어떤 울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은 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안정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말씀하신 대로 무능한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서울 동작을 포함해서 모두 15곳에서 선거 치르는데 이번 재보선 결과 어떻게 결론 날 걸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런 의지, 열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표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 초반에 그 여러 가지 뭐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그 야당이 혁신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작을을 시작으로 노회찬 후보의 결단을 시작으로 후보들의 결단에 의해서 새로운 선거 국면이 열렸고 저는 뭐 전국적으로는 그 정부 여당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모두 6명의 후보를 냈다가 경기 수원시 병하고 수원시 정에서는 그 이정미 천호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정의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 뭐 이해를 못하는 대목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천호선 후보 같은 경우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당원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이번에 그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준엄한 경쟁을 올리는 의미에서 모든 후보들이 완주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 이 심판하고 또 정부 여당의 무능과 독선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국민들의 그런 의사가 더 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선민후당이라고 노회찬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대승적 견지에서 이런 그 야권 연대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당원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라 생각하고 반드시 동작을 선거 승리해서 당원들의 그런 기대에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인터뷰 요청에 응한다면은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 쪽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징계 축 등의 과정에 매우 구체적으로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 이른바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세월호 정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지난 금요일에 그 목포 쪽에서 이제 기자회견 갖고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좀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배경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보도가 좀 국정원과 관련된 보도라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언론이나 또는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많이 보도가 되는데, 주로 이제 지상파 쪽은 거의 보도가 안 됐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의 수준. 예.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의 가치에 있어서도 다른 평가를 내렸을지도 모르겠죠. 예. 또 언론들이 신중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우선 그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었다는 그 국정원 지적사항. 그 내용 뭐 자세히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노트북을 그 포렌식해서 다시 재살렸을 때 뭐 대부분은 그냥 뭐 그 음악 파일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배에서 승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뭐 안내 자료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알려진 대로 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이 폴더가 있었고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본 결과 잘 아시는 대로 한 100여 가지에 이르는 그런 그 도표에 그 2013년 2월 27일 날 그 작성된 걸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죠. 거기에는 뭐 화장실 슬리퍼 뭐 교체라든가 타일 교체도 시작을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의 그 휴가 상황이라든가 뭐 수당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었고 그것을 누가 담당을 하고 어디서 공사를 하느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 초기에 이 청해진 해운의 직원이 이 사고 발생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처음 보고를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 주장과 이번에 그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 문건 어떤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 1000톤 이상의 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국정원으로 보고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세월호도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000톤 이상의 그 배가 지난 국정조사에서 보니까 총 17척이 대상 배였는데 예. 그 중에 딱 세월호 한 척만 국정원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유일하게 그 세월호만 그러한 보고 체계를 갖고 있는 배였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특히 이번에 발견된 내용하고 결부를 시켜보면 뭔가 국정원하고 좀 각별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기자회견 직후에 국가정보원에서 내놓은 해명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주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해명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난번 기간보고 국정조사 기간보고 할 때 물론 비공개였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보고했던 내용들하고 이번에 해명한 내용하고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특히 이제 지난번 기간보고 할 때 저희가 이번에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국정원의 태도는 모든 게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관련된 의원들이 나중에 증거를 제시를 하면 그때 가서야 맞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세월호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도 아니라고 그러다가 결국 시인을 했어요. 이번에 그 해명을 한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증거를 들이밀면 아마 또 시인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 업무용 노트북을 어쨌든 당국에서 인양을 해가지고 복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혹시 배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이나 관련된 물품들이 가족들 모르게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 염려를 애초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이미 보도가 다 됐지만 지난 6월 24일로 기억을 하는데 6월 23일, 24일 일정이죠. 그때 이제 이 노트북하고 카메라 한 대, 그 다음에 DVR하고 이 세 점이 인양이 됐는데, 인양이 된 거를, 바지선에서 상당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대자리에 담겨서. 예. 그리고, 글쎄요, 그걸 잠수사들이나 거기 있는 해경들이 그 가치를 몰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알게 된 거는 그 바지선에 타고 있던 저희 쪽의 가족들, 그 다음에 기록단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그걸 발견을 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락을 받자마자 이제 바로 내려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확보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 만일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 DVR이나 이 노트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죠. 예. 며칠 전입니다.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가족 대책위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진실들을 하나하나씩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 가지신 이 내용도 그 일환인지, 그리고 또 추가로 뭔가 발표하실 게 남아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이후에 특히 대책위가 결성이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진상규명 분과가 설치가 되고, 그 이후부터 상당히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 자료 수집, 또 증언도 수집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예.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목적은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용들을 뭔가 폭로를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진상규명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준비만 해왔지 별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들이 단순한 폭로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번에 이 내용도 그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일환으로 발표가 된 게 맞고요. 이후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거 7월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네. 좀 우세한 것 같고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여야 간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게 또 가족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네. 예. 특별법 문제, 이 7월 넘기게 된다면 또 뭐 가족들 단식 달 넘겨서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재 여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은 뭐 저희가 가장 먼저 잘 알고 있지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여당은 주차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하고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예. 또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뭐 전달하고 싶어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지금 야당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는 아직까지 수사권이나 기소권 내용에 대해서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예. 아직까지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진상이 규명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쪽에서 워낙 애초에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많이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껴서. 예. 저희 입장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예,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도 이 국정조사와 마찬가지의 수준, 또는 그보다 못한 수준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특히 여당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들은 이미 다 거짓말이거나 또는 과장된 거라는 것을 다 알려졌기 때문에, 예. 같은 이유 되지 말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서 좀 이 협상에 임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사안 발생하면 인터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술 시간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전사체가 발견된 이후에 각종 음모,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장남 대균 씨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박모 씨를 둘러싸고서도 두 사람의 내연 관계설이 제기되는 등
세월호 사고의 본질을 벗어난 다양한 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혹시 언론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뼈 없는 닭을 시켰다고 이것도 특종이라고 또 보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유대균 씨의 행적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기사가 되고 있다고 해도, 물론 확인되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해서요. 예.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 유병헌 씨 변사체 발견 이후에 의혹 차원을 넘어서 이건 수수께끼 풀기식의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그런 추측 또 억측이 좀 난무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 TV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시체, 변사체 모습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과학적인 깊은 이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체가 정말 유병헌 씨의 변사체가 맞느냐, 이거에 대한 좀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 같은 것들이 현재 상황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그 발표된 시점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검경이 엄청난 연인원 최고로 많은 연인원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사체를 놓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운영 원리나 좀 어떤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 변사체의 행태가, 양상이.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음모론과 의혹을 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국가수가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명 같은 것들을 했지만 사실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상식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증폭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국가수가 발표를 해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거 못 믿겠다 그런 분위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수의 발표는 그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헌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병헌이라는 것은 경찰과 수사기관의 일관된 발표인데 이것이 왜 유병헌인지, 이것이 유병헌이라면 언제 죽은 것이고 왜 죽은 것인지가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국가수에서도 발표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국가수에서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치아를 확인했다 이런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병헌이 엄청난 거부고 부호인데 치아의 모습이 좀 이렇게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수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아직도 이제 정황 증거들이 주요하게 이제 유 회장임을 입증하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유병헌 변사체 미스터리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차원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유병헌 씨 변사체 발견됐을 때도 그렇고요. 또 장남 대균 씨가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속보나 긴급뉴스 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몇 곡지 정도 이어질 뉴스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가질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미스터리화된 것은 이제 언론이 어떤 보도를 이것이 보도 가치가 있는가? 보도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약간 회의적인 아이템들을 속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선정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들이 어떤 해프닝이 되면서 언론의 공신력이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경찰이 발표한 걸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쓴 거지만 와시바라고 하는 것이 명품 신발이었다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변사체 주변에서 안경을 주웠는데 이게 유병헌 씨 거다라고 했는데 또 아니라고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어떤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상실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뼈 없는 치킨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추측성 그리고 실제로 확인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보도되지 않는 것이 더 상황을 혼탁하지 않게 하는 형태의 아이템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은 기간 한 40여일간 기본적으로 종편을 비롯한 유병헌 씨의 이제 행적에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해왔던 언론들이 사실상 헛개비를 쫓아온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인지 오히려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 더 좀 이렇게 선정적이고 극렬한 보도를 하는 행태, 뭐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종합 편성 채널 종편의 보도가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 좀 짚어본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은 이제 TV조선인데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 씨 변사체가 발견되자마자부터 거의 지금 타살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병헌 씨 그 주변에서 발견된 술병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뭐 명품 브랜드 잠바에 대한 분석, 뭐 그 다음에 신발도 뭐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였다는 둥, 그 다음에 유병헌 씨가 들고 있던 돈에 대한 미스터리 보도, 하여튼 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보도를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언론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병헌 씨의 변사체를 CG로 작업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전체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루에 뭐 유병헌 씨를 언급하는 비율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예 방송사 자체가 추리소설을 쓰는 뭐 이런 방송 같은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유병헌 씨에 대해서, 유병헌 씨 변사체가 발견된 이후에 타살이라면 오히려 이제 구원파와 또 연관성이 크다. 뭐 이런 보도를 하면서 사실 이제 뭐 신원만이, 김원만이 이런 이제 조어들을 종편을 통해서 확산이 된 건데, 예. 그 구원파 내에 또 다른 무슨 실력자가 나타났다 이런 류의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자가 어떤 정판의 갈등으로 인해서 유병헌을 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근데 사실 그 실력자가 누군지도 현재 모르고, 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뭐 이런 형태의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뭐 유대균 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지금 뭐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유대균 씨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거의 뭐 소설과 같은 형태의 보도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종편이 종합 편성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편향된 그 종편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지금 그런 비판을 받아도 뭐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보도들이 근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지금 초점을 맞춰도 뭐 언론이 이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사고의 진상 규명을 뭐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등한시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연합뉴스 같은 언론은 유병헌 씨의 변사체가 발견된 이후에 뭐 세월호 책임의 뭐 정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언론이 되짚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비판적인 저널리즘이 작동을 한다면 유병헌 씨가 이번 세월호 사건의 책임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어떤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의 문제라든지 혹은 세월호 참사의 구조가 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책임성에서 유병헌 씨의 검거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거를 되짚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유병헌 씨가 검거된 이후에 사실상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을 방기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방송뉴스 같은 경우에 MBC가 이제 가장 극단적인데, 세월호 참사 100일이나 뭐 이런 어떤 의미성이나 현재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보다는 유병헌 씨 검거의 선정성을 부각하는데 어쨌든 그를 우선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세월호 100일을 며칠 앞두고 유병헌 씨의 변사체가 발견된 것과 맞물리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권력과 언론의 공조성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음모론이나 어떤 비판적 시각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정부 역시 세월호 사건 100일과 유병헌 검거에 맞춰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언론의 헤드라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꾸준히 지금 며칠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일정 정도 거기에 부응을 해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세월호 사건의 어떤 희석 같은 것들이 유병헌과 그 일가들에 대한 어떤 분노, 그다음에 선정적 보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병헌 씨 변사체 발견, 그리고 유대균 씨 검거가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의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된 것이 검경의 무능함입니다. 그리고 유병헌 씨 변사체 발견 이후에 뭐 경찰이 유대균 씨를 단독 작전으로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좀 공격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본격화되고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검찰이 뭐 기본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어떤 그러니까 경찰의 단독 플레이 같은 것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수사기관들이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과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가장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인데,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독립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검찰과 경찰이 특별법에 따라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경우에 자신들도 이제 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한 일주일여 동안 드러난 양상을 보면 지금의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들, 국민들, 뭐 텔레비전 안 보고 신문 안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유채영 씨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흔하게 나오던 그 장례식장 빈소를 방문하는 연예인들의 사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장 기자들의 어떤 합의와 결의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뭐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언론의 어떤 자정과 결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형찰이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수용하는 분들 역시 수용자들 역시 계속 이제 소용돌이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필요한 정보나 혹은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를 좀 스스로 큐레이션해서 보는 예. 이런 태도로 좀 접근을 해야 이 사건의 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누구도 뭐 이 사건이 지금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언론사 사주들 간의 어떤 자정결의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요. 결국은 네. 현장에서 뛰는 뭐 기자들이라든가, 네, 그렇죠. 예, 기자협회 또는 뭐 전국 언론노동조합 뭐 지부 형태로든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김한 편집장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수용자, 국민들이 좀 제대로 된 판단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상규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